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정치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근데 대개 정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지나치게 통속적인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가 론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주제로 말하라고 하면 사실 몇 분 이상 말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현실에서는 누구나 다 정치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에서 정치가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려면 다소 빈약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옛날 정치 철학자나 현대 정치 이론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제가 아는 한 일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정치가를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다루게 되나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한 사람의 사회학자라고 할까요? 또는 정치 사회학자라고 부를 만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해볼까 합니다. 이름은 막스 베버라고 불리고요.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1920년에 죽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유사하게 당시 유럽에서도 스페인 독감, 사실 에스파냐 독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표현인데 에스파냐 독감에서 유럽의 시민들이 3,000명 정도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파냐 독감이라고 하는 유행병이었는데 그때 그 유행병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나이에 생을 떠나게 됐는데 유럽의 지식인들은 당시에도 이 사람을 말하려면 사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말하거나 또는 학자들의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 사람이 다룬 역사 분석이 워낙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견줄 만한 책을 쓴 다음에 이 사람과 논쟁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재미난 또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겠거니 해서 원형으로 둘러싼 대형 강당에서 그 사람하고 이 막스 베버라는 두 사람을 마주 앉혀놓고 3일간 논쟁을 하게 합니다. 3일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일종의 도전했던 사람이 당신의 역사 분석의 범주가 더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졌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논쟁에서 물러났던 사례도 있고 이 사람이 학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면 신문에 날 정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갔을 때도 이 사람을 보고 지금은 유명해진 학자들이 당시에 대학원생들이었는데 막스 베버가 비엔나에 온다 이런 것만으로도 크게 이슈가 됐던 사람이고 아마 당시에는 과거 인류의 역사에 대한 것부터 당시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주제는 이 사람이 다루지 않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룬 대표적인 책이 과거에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보통 번역이 했습니다만 그 직업이라는 뜻은 또 소명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 내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하루 저녁에 강의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에서 하루 저녁을 한 내용이 꽤나 충실했기 때문에 책으로 내게 됐고 지금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은 다 읽었다고들 보통 말을 합니다. 신념윤리가 어떠니 책임윤리가 어떠니 이건 다 이 책에서 다른 주제들입니다. 정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정치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 이런 문제도 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저녁 뮌헨이라고 하는 독일의 두 번째 큰 도시에서 야간에 서점에 깔려있는 요만한 강의장에서 하루 저녁 이루었던 이 강의 내용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이 되게
도발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라고 했던 이 사람이 정의한 거는 민주주의란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체제다. 정치하는 일이 소득이 될 수 있고 생업이 될 수 있는 체제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개 보수 언론이랄까요? 또는 주류 언론들이 정치가를 가리키면 세비 갖지 말고 전문직 갖고 있다가 나라에 봉사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면 되지 왜 돈 받으려고 하느냐, 뭐 세비 줄여라, 우연수 줄여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민주주의란 정치하는 일이 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지금부터 같이 얘기해 볼 텐데, 그 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금 벌써 34년째 중단 없이 하고 있지만 정치하는 일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멸감을 갖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선출직 정치가들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적은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오히려 늘 줄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출직 전체를 따지면 우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국회의원 300명에 지방의원하고 단체장을 포함하면 5,000명이 안 됩니다. 아마 4,500명 언저리 될 텐데 너무 적습니다. 1공화국 이승만 시대를 아마 아실 텐데 1공화국 때도 지방자치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됐지만 그때 지방의원이 10,000명이 넘게 선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사실 너무 적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을 간 적이 있는데 독일에 8,000명 정도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시의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8,000명인데 선출직 의원들이 17명이었습니다. 전체 여기엔 숫자를 물어보니까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가 1.5배인데 선출직 의원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치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대개 선진국입니다. 독일을 간 김에 정당들에게 국고보조의 백수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연구, 교육비까지 포괄하면 1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글쎄 우리나라가 과연 정치에 얼마나 돈을 쓸까요? 정치에 돈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도 바꾸고 작은 어떤 그 사업체라도 아이디어만 쓰는 사람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은 다 선출직들이 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도 민주주의가 34년째 지금 중단 없이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치하는 일을 나쁘게 말하거나 또는 경멸하는 쪽으로 말하는 게 우리 시대 어떻게 문화 비슷하게 된 것은 사실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세비를 거의 부패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사람은 민주주의라면 정치하는 일이 세비 받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 텐데 귀족정과 민주정의 차이를 만약에 구분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귀족정은 정치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 체제를 귀족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귀족정과 비교해서 민주정이란 정치하는 일이 세비받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귀족정은 뭘까요? 귀족정의 덕목을 가리키면 노블리스 오블리저라고 부릅니다. 노블리스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제는 도덕적 책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도덕적 책무는 뭐냐면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족정은 정치하는 일은 귀족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본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그 정치라고 하는 특권을 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귀족정에서 정치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가문에서 걷어주는 겁니다. 가문 가운데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정치에 내보내면서
그 가문에서 세비를 걷어주는 걸 귀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정은 정치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 체제. 달리 말하면 정치를 독점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귀족정이라고 합니다. 민주정은 반대로 정치하는데 돈을 받는 체제입니다. 이게 귀족정과 달리 민주정을 정의하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라고 말한 게 아까 말씀드린 막스 웨버라는 사람입니다. 막스 웨버는 그 강의를 요약한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를 하는데 시민의 대표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금권 정치가 될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830년부터 185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참정권 운동을 했던 영국의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는 민주화의 이 대표적인 어떤 요구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례를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 운동입니다. 그 전에 이 투표권은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말을 제한선거라고 부릅니다. 또는 납세자에게만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고 해서 납세자 체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차티스트 운동에서 주장한 건 보통선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통선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왜 보통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제한선거의 반대말이 보통선거 또는 보편선거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에 관계없이 그것에 제한 없이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라는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차티스트 운동은 돈을 가졌든 안 가졌든 토지가 있든 없든 교육을 많이 받든 못 받았든 누군가의 공적 의견은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걸 요구한 게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차트라는 말은 헌장이라는 뜻입니다. 차트에 내건다는 것처럼 헌장을 내걸고 20년간 투표권 확대 운동을 했던 것을 가리키는데 차트에 내건 6번째 주장이 뭐냐면 대표들에게 세비 주라는 거예요. 참정권 운동을 해서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투표만 할 수 있으면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하고 중국일 겁니다. 투표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요구를 내걸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은 보통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그때는 선거가 지맘대로였습니다. 심심하면 50년 만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걸 요청한 것. 그 가운데 요거의 마지막 부분이 대표에게 돈을 주는 것. 민주주의는 이 1830년대만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그 기준은 정치에 참여하면 돈을 받는 체제입니다. 옛날 민주주의는 9일에 한 번씩 전체총회를 열었어요. 그럼 전체총회를 여는 그 모임을 가리켜서 민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민회에 가면 끝나고 나면 돈을 줍니다. 그날의 평균 일당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민회는 보통 반나절했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줍니다. 민주주의는 그전의 귀족정하고 달리 보통 사람들이 참여해서 본인의 생업을 가족을 건사할 그 노동의 기회를 잃게 된 걸 공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 세비를 받는다는 건 핵심적인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그 가난한 사람들 전체를 대표해서든 그 지역을 대표해서든 노동자를 대표해서든 농민을 대표해서든 그들의 어떤 이익과 열정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져야 될
소득의 기회를 상실하는 걸 공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면 돈을 갖고 있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만 정치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꽤나 괜찮은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동안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대부업자들,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돈은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들 또는 저소득층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을 건사하려면 어떤 시간에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체제는 아마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대표되는 체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막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1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베버는 어느 나라의 정치가 바꿔진다고 할 때 그 양상 가운데 하나는 돈 없어도 이 돈을 받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법률가들하고 그 다음에 대부업자들이 늘어나면 정치가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애환이 섞여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이익과 열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뭔가 정의감이 있고 어쨌든 신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 눈앞에 여러 가지 이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요구와 필요들을 잘 대표하는 사람이 민주주의가 될 때 민주주의가 좋아지지 뭔가 고상하고 뭔가 고상한 말이나 그런 하여튼 상층의 어떤 고급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민주주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국회의원을 돌아보면 사실 법률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이미 발생한 것,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해서 다루는 인간활동입니다. 근데 정치는 입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또는 예산을 통해서 미래의 한국사회든 미래의 지역사회들을 바꿔가는 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똑똑한 판사가 있다고 그러고 똑똑한 법률가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재판정에서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법률가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것도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영역의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정치가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한편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참여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평등하게 참여될 수 있어야 됩니다. 투표권의 참여만이 아니라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해져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만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니라 참여의 평등을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것. 그러려면 집안의 형편이든 소득의 어떤 직업상의 소득 기회든 또는 학벌이나 이런 것에서 부족하더라도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실력이나 그의 어떤 소명이 의식이 뭔가 평가받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민주화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투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의 질이 좋아질 때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그 대표의 질을 가리키는 건 학력이 높거나 무슨 자격증이 뛰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과 닮은 또는 그들의 가까운 어떤 그 삶의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특히나 지방선거는 그런 일이 많아져야만 일이 됩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당 공천이나 이런 걸 좀 폐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당 공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갔던 그 8,000명의 독일 지방선거를 예로 말씀드리면 8,000명 가운데 17명을 뽑는데 그 나라는 개인으로 출마하는 건 불법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만 출마할 수 있냐? 오로지 결사체 대표들만 뽑을 수 있습니다. 결사체 가운데는 꼭 정당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17명 가운데 한 명이 시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싶은 아빠들의 모임의 이 대표로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러저러한 어떤 무리들의 요구를 잘 대변하고 잘 조직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이거나 학력이 높거나 또는 전문직이거나 이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결사체가 필요한 건 그런 조건을 못 갖췄다 할지라도 그 결사체 안에서 정당 안에서 잘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나 또는 한국사회를 이끌 기회를 가져보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선출직이 공공재처럼 쓰여야 됩니다. 선출된 사람들이 내가 공직을 내 힘으로 따낸 거니까 이건 내 것이다가 아니라 선출직이 그 사회의 공공재로서 만인에게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투표에게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투표를 잘 조직할 수 있는 대표나 또는 그 대표들의 모임이 정당능이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선출직을 뽑을까? 그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적 자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적 자산을 다룰 수 있으려면 조례도 만들어봐야 되고 예결산도 참여해봐야 되고 또 시정이나 국정을 감사도 해봐야 되고 그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막스 베버는 왜 선출직이 중요하냐? 그 선출직의 경험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할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사실 정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100만에 가까운 직업관료제를 잘 이끌려면 사실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는지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소명만 있고 좋은 문제의식만 있는 것으로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선출직의 경험을 통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 어떤 공적 어떤 공익에 관련된 일들을 다뤄보는 그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나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면 그런 정치 리더십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